시청자 여러분, 오늘 제가 찾아온 곳 정부 행정기관 중앙부처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오늘 인터뷰는 다른 때보다 조금 더 재미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경제 얘기하고 그러면서 뭐 통계, 뭐 제도 이런 거를 이렇게 계량화시켜서 수치 그런 거 나오면 재미없죠. 그런데 오늘 인터뷰하는 내용은 우리 삶과 아주 바로 직결된 우리 아이들 문제, 또 여성 문제, 뭐 가족 이런 문제라서 그런 것보다는 아마 더 인간적인 그런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찾아온 곳 바로 여성 주간을 맞이해서 여성 가족부 찾아왔습니다. 오늘 백희영 장관님 모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족 얘기, 또 청소년 그 중에서도 요즘 뭐 성폭력 이런 문제도 참 많죠. 바로 우리 아이들 문제이기도 합니다. 다문화 가정 얘기도 좀 있고요. 당연히 여성 얘기할 거고요. 그런 얘기 좀 두루두루 나눠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백희영 장관님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Going back to the corner where I first saw you. Gonna camp in my sleeping bag. I'm not gonna move. Got some... 자, 백 장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네. 뭐 불철주야 바쁘실 텐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러게요. 장관님 지금 얼마 되셨어요? 지금 1년 한 9개월 됐습니다. 네. 1년 9개월이면 지금 이명박 정부가 조금 다른 때보다 재임기간이 길긴 하지만 그래도 장수하시는 거네요. 모두 도와주신 덕분입니다. 네. 네. 사실은 조금 불편하실지 모르지만은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취임하셨을 적에 장관님 제가 이렇게 이력을 보니까 버클리, 하버드 뭐 좋은 대학은 다 나오셨더라고요. 네. 초기에 아무튼 그럼에도 이제 조금 공부는 많이 하셨지만 좀 전문성 면에서 직접적으로 조금 부족한 게 아니냐는 그런 사실 얘기도 좀 나왔었는데 네. 잘 해오셨죠? 1년 반 동안 해오신 소감을 좀 먼저 말씀해 주시죠. 예, 제가 이제 처음에 임명받고 취임할 때는 여성부였습니다. 이제 작년 3월 달에 이게 여성가족부로 저희가 조직 개편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저에 대해서 지금 처음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보다 열심히 하라는 네. 그런 제가 격려를 받아들였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여성가족부로 해서 저희가 그 청소년과 가족 업무가 같이 합쳐지면서 여성부로서 여성들에 대한 정책만을 할 때보다 훨씬 더 풍부한 정책을 하게 됐다 이렇게 생각드릴 수가 있고요. 예. 가족과 청소년 정책도 물론 발전을 시키지만 그것이 정말 저희가 사람들 또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들을 같이 함으로써 똑같은 예산이나 똑같은 사업을 갖더라도 보다 국민들의 다가가고 국민들의 생활과 직결되고 또 삶의 질을 향상하는 그런 일들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그렇게 여러 일을 잘 해오셨으니까는 그래도 그런 초기에 좀 우려감이 조금 그런 것도 없지 않았지만 불식시키시고 또 대통령을 이렇게 믿고 일을 시키시는 거겠죠. 네, 감사합니다. 최근에 여성부가 이렇게 좀 중점적으로 뭐 추진하는 일이라 그럴까요? 그런 것이 좀 뭐가 있는지. 예, 저희가 이제 2009년부터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의 취업 지원, 여성들의 일자리 연계 이것을 중점 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그와 더불어서 특히 이제 저희가 사회의 각 부분에서 물론 여성들이 일을 해야 되지만 그것을 선도해야 되는 것은 공공부문이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올해 들어서 특히 저희가 각 정부 부처의 위원회에 그동안 여성들 비율이 조금 줄어드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시 좀 더 제도적으로 이거를 쭉 하기 위해서 여성 인재 DB를 저희가 지금 최근에 구축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성가족부의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본인이 스스로 나는 이런 사람이고 이런 부분에서 할 수 있다는 그런 것을 등록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굉장히 재밌고 좋네요. 듣기에도.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한 3개월 동안 2만 명 정도의 지금 그렇군요. 인재 DB를 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부의 이제 위원회들의 적합한 인물들을 저희가 매달 이제 각 부처에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 특히 이제 공공부문에서의 여성들의 활동을 많이 진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여성들의 취업자 수가 올해 지금 들어서 지금 1,0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제 그동안 저희가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를 통해서 취업 연계한 수가 이제 2009년, 2010년 2년 동안에 17만 명 정도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사업과 그런 DB 사업과 이런 것이 다 합쳐지면서 이제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의 여성들의
각 분야의 진출을 보다 활발하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뭐 그 얘기는 참 매력적으로 들립니다. 물론 여러 가지 뭐 의견의 차이들이 있을 수 있지만은 정말 대한민국 직장에서의 소위 그 여성 성차별 문제 좀 어떻게 개선이 된 겁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이제 그 명시적인 그런 차별은 지금 많이 없어졌죠. 없어졌다고 보고요. 단지 이제 실질적으로 하는데 어떤 뭐 여성들이 그런 제도가 예를 들어서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이 있어도 쓰기에 불편하다든지 또 저희가 이제 기업체나 뭐 그런데 전부 그 상위직의 여성의 비율이 사실 굉장히 낮거든요. 아직도 그렇죠. 그렇죠. 조금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유리천장이라고 맞아요. 하는 소위 승진이나 특히 고위직이나 어떤 의사결정직으로 가는데 좀 제한이 이제 보이지 않는 제한이 있다 하는 그런 문제들이 제기되고 사실 그건 저는 사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거기에서의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문화라는 것이 우리나라의 그 장시간 근로 문화. 그래서 누구든지 직장에 가면은 오랫동안 아침 일찍부터 늦게까지 하고, 그 다음에도 또 직장 사람들이나 또는 그 직장과 관련된 사람들하고 회식을 해야 되고, 네. 뭐 이런 그 직장 위주의 그런 문화, 이런 것이 이제 여성들이 일을 하는데 굉장히 제약이 된다고 보고요. 또 사실은 여성들뿐만 아니라 요새 이제 젊은 세대들은 남성들도 그렇게 너무 직장에만 매몰되는 것을 별로 원하지 않고요. 특히 이제 부부가 같이 일하면서 사는 것을 젊은 세대들은 당연히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부부가 다 같이 이렇게 직장에만 가 있다 그럴 때는 우리 그 가족이 뭐 형성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지금 직장 문화를 개선하는 것은 여성들에 대한 뭐 어떤 그 차별을 해소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보고요. 그런 저희가 가족 친화 기업 인증으로 대표되는 우리 직장 문화를 개선하는 그런 일이 잘 이루어진다면 네. 그 여성들의 그 직장에서의 지위 향상도 더욱더 빠르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까 그 가족 친화 기업이라고 그랬나요? 네네, 그런 문제는 가족 조금 한번 친화 이따가 기업. 좀 구체적으로 한번 네네네. 얘기해 보고. 네. 사실 여성 성차별 문제는 이게 무슨 제도나 어떤 계량적인 이런 문제라기보다는 문화 같아요. 그죠? 네네. 그 제도로 아무리 만들어 놔도 네. 평등하게 만들어 놔도 그 안에서 활동하는 사람들 마인드에서부터 그런 것이 네. 이렇게 진정한 의미의 평준화가 되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뭐 아까 말한 것처럼 어렵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마음에서 또 좀 바꿔야 될 텐데. 가령 또 여자분들은 경력이 이렇게 아이 출산 문제 때문에 중간에 직장 생활을 잘 하다가 또 나와서 그만두는 경우 같은 게 있고 그러다 네. 보면은 이제 복귀하고 싶어도 시기를 네, 놓치는 네. 경우 네, 이걸 뭐 경력 단절 여성이라고 예, 예. 합니까? 이런 경우에 대한 뭐 대책이라고 할까요? 그런 건 어떨까요? 예, 그래서 이제 그 경력 단절, 특히 우리나라 이제 여성들의 그 취업, 그 상황을 보면 20대에는 남성과 여성이 요새는 네.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임금도 큰 차이가 없고 그만큼 이제 여성들이 지금 우리나라 여성들의 그 교육 수준이라든지 그 직업에 대한 대비라든지 이런 것이 젊은 때 굉장히 잘 돼 있는데 30대 초반에 가면 이것이 이제 줄어듭니다. 네. 왜냐하면 결혼하고 출산하고 하면서 수없이 나오는데 그것이 이제 그런 경력 단절이 지금 그 유리천장에도 굉장히 큰 이유가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여성들이 그 젊은 여성들이 결혼하면은 결국 내가 하던 직업을 그만둬야 되나 하는 그런 우려에서 결혼 기피나 저출산의 원인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일단 경력 단절 여성들을 다시 취업하는 것을 새로 일하기 센터에서 재취업하는 것을 도와드리고요. 더 중요한 것은 이제 경력 단절을 예방하는 것이라고 봐서 그 일가정 양립에 대한 지원 정책을 기업들한테 굉장히 제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뭐 경력 단절 여성들이 굉장히 많고요. 네. 특히 이제 고학력 경력 단절 여성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에 오는 그 층을 보면 지금 가장 많은 연령층이 40대입니다. 40대고 직장을 그만둔 지 한 10년 정도 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사실 그동안에 그 사회나 그 근로 여건의 변화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바로 좋은 직장으로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취업 설계사들이 이제 본인들한테 적절한 여러 가지 것을 상담도 하고 또 이제 주변에 여러 가지 구인처들을 다니면서 좋은 직장들을 이제 찾아서 연결을 해드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저희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경력 단절 여성들이 될 수 있으면 이제 빨리 직장으로 복귀하는 게 필요하고요. 더 좋은 것은 이제 경력 단절을 하지 않는 것이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제 지금은 저희가 고학력 경력 단절 여성들을 위한 이제
그 취업 훈련 프로그램, 새로운 직종 개발 여기에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까지는 좀 도시 지역에 집중됐던 것이 사실이라 지금 저희가 농촌 지역 여성 일자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농촌 지역에서 그 여성들의 여러 가지 그 지역 특산물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특화된 그런 직종들이 있을 때 그것을 개발함과 동시에 그것을 이제 경영 기법이라든지 그거를 어떻게 마케팅을 하느냐든지 이런 것을 지원을 해서 그 여성들의 그 일자리가 농촌에서도 많이 이루어져서 지금 농촌에 여성들이 안 가려는 것이 큰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해결하고 또 지역의 경제도 그 살릴 수 있는 그런 일을 저희가 또 그 중요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여성, 아동 이런 거를 상대로 그야말로 추악한 성범죄가 이렇게 방송에 보도될 때마다 앵커들이 빼놓지 않는 얘기가 이런 일이 다시는 없어야 되겠다는 그 멘트들을 빼놓지 않고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고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어떻게 막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자, 이거 결국은 그런 신상공개법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입법화가 돼서 시행이 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처벌이 여전히 약하기 때문에 이런 부작용들이 자꾸 근절되지 않고 문제점들이 확대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처벌이 좀 약하지 않은가요? 어떻죠? 예, 이제 지금 이런 사건이 자꾸 더 많이 일어나는 게 아니냐 하고 걱정하신 게, 예, 사실 이제 모든 분들이 갖고 있는 그 불안감과 또는 이제 일종의 그 분노라 그럴까요? 왜 우리 사회가 이렇게 되느냐 하는 것이 이제 저희도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게 이렇게 자꾸 수면으로 드러나는 것이 또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실 종전에는 그런 사건이 있어도 알리거나 신고하거나 하지 않고, 저희가 신고율이 10% 미만이라고 지금 돼 있었거든요. 그러나 이제 그거에 비해서는 최근에는 일단 이제 신고하고 또 치료받으러 저희 원스톱 센터나 해바라기 아동센터 같은 데서 치료받으면 그 도움이 된다는 그런 것이 많이 알려지면서 신고율도 상당히 상승하고 있다고 봅니다. 저희는. 그래서 이제 될 수 있으면 이거를 이제 안 일어나게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합니다. 저희가 최근에 이제 몇 가지 법률 개정이 되면서 그 성범죄자들의 신상 공개를 저희가 이제 작년에 저희가 인터넷 공개를 시작했고요. 사실 저희가 이제 6월 이제 하순에 그 신상 공개를 그 지역 주민들에게 그 사람이 사는 그 지역 주민들한테 특히 미성년자 자녀를 가지고 있는 지역에 이제 그거를 우편으로 고지하는 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인터넷에 뜰 뿐이 아니라 그 자기 주변에 동네에 사는 사람들은 저 사람이 어떤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이 지역에 산다. 그래서 그런 것이 이제 범죄 억제를 하는 그런 효과가 많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근데 잠깐만 제가 이렇게 조사를 하다 보니까 아동 청소년 성보에 관한 법률을 제가 좀 봤었어요. 그랬더니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음주 또는 약물로 이제 우리 흔히들 성폭행하고 나서 술 먹고 뭐 정신이 없어 그랬다는 말을 많이 해요. 근데 이 사람들에 대한 처벌이 지금 개정법에서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 범죄에 대한 제가 시청자 여러분께 또박또박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보십시오. 성폭력 범죄에 대해 감경, 규정, 배제가 가능하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배제가 가능하다라는 거지 배제가 된다는 얘기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그렇다면 강제성이 없는 건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이거는 뭐 그런 변명이 통하지 않도록 정말 강제 규정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그냥 제 개인적으로 들더라고요. 어떠신가요? 저희가 사실 이 음주에 대해서 지나치게 저희는 관대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본인이 그런 거를 뭐 모르고 할 정도까지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특히 이제 그래도 저희는 그 아동에 대한 미성년자에 대한 그 폭행의 경우에 이 음주에 의한 경감 이것을 이제 배제하게 된 것은 저는 굉장히 큰 그래도 저희가 굉장히 이거 애써서 한 것입니다. 또 그거와 함께 저희가 피해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를 정지했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그런 것은 아마 그 법원에서 많이 이제 경감 요소에서 배제될 것이라고 그렇게 해야죠. 제도가 약해서 그것이 이렇게 본의 아니게 악용되고 그런다면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자, 장관님, 제가 그 개인적으로 또 조금 개인적인 뭐 사실 그렇게 분노감 같은 게 일더라고요. 남의 일이라도 아이들이나 그런 애들한테 그렇게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이렇게 성폭력 피해자들, 뭐 여성이 됐든 아이들이 됐든 이게 좀 거친 제가 표현을 좀 쓸게요. 이게 좀 무지스러울 정도로 그 조사 과정에서 아이들이나 피해 여성들한테 또 다른 상처를 안기는 이 뭐라 그럴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차원의 2차 피해인데 이것도 좀 어떻게 좀 제도적으로 개선 방향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전에
그 신고율이 낮고 그랬던 거는 사실 이런 이유도 있습니다. 그걸 가서 이제 수사 과정에서 자꾸 진술해야 되니까 하면 그 할수록 당시가 망신스럽고 창피하고 또 그렇죠. 본인한테도 또 다시 그거를 기억이 나고 한다는 게 굉장히 이제 그 2차 정신적인 피해가 큽니다. 지금 진술 전문가를 지금 양성을 해서 그 진술 전문가들이 그것을 도와주는 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 검찰, 뭐 경찰, 검찰, 법원 이제 이렇게 쭉 재판 단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자꾸 이제 진술 반복 그런 것을 이제 진술 전문가 또는 이제 그 녹화된 그런 것들을 갖고 이제 많이 하시고 본인들이 몇 번씩 하는 것은 이제 될 수 있으면 안 하도록 그런 분야는 좀 하고 이렇게 있는데요. 아주 정교한 심리학자들 그렇죠? 네, 아주 네. 전문화되고 정교한 심리학자들이 와서 그런 2차 피해가 안 발생되도록 해주는 게 그게 배려고 국가가 피해자들을 정말 이렇게 안아주고 상처를 어루만져주는 건데 그걸 더 키워가지고요 그건 말이 안 되죠. 네네. 그런 노력이 그래서 좀 저희가 필요합니다. 이제 그런 전문가 양성을 작년에 처음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올해 원스톱 지원센터, 잘하셨네요. 예, 거기에 이제 해서 그 진술 전문가들이 이제 그 활용을 하게 돼 있는데요. 그다음 이제 그 최근에 사실 이제 재판 과정에서 그 2차 피해 그거를 굉장히 그거로 우울증이 생기고 해서 이제 그 자살한 여성이 보도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은 저희가 사실 그런 보호 같은 것을 이제 아동 진술을 돕는 거에 굉장히 치중했었는데 앞으로 그 성인 여성 네. 또 특히 이제 저희가 장애 여성 그런 경우에 그 진술 그 전문가들을 보다 이렇게 특화해서 이제 하는 것을 고려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을 좀 앞으로 좀 더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상대적으로 선진국들하고 이렇게 비교해보면 모르겠어요. 이것도 제 생각인데 성폭력이나 성범죄보다 사실은 가정폭력 같은 것이 우리나라가 아마 상대적인 수치로서는 그 소위 그 OECD 국가들이나 뭐 선진국들에 대비해서는 더 오히려 조금 권위주의적인 그런 게 아직도 좀 남아있는 문화 탓이겠죠. 사실 가정폭력 같은 거 이런 거 그냥 내 식구니까 가장이 내 마음대로 해버린다라는 것도 법적으로 경종을 울려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네네. 저희가 이제 5월 달에 가정폭력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까지 지금 사실 가정폭력으로 인한 문제는 이게 가정 문제는 그 개인사 같이 이제 그렇게 하는 어떤 우리 사회의 그런 문화 때문에 이게 폭력 피해 신고를 해도 경찰이 왔다가 괜찮으니까 가라고 이제 가해자죠. 나가서 그러면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이 가고 그러다 보면 또 집안에서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이제 이런 악순환이 굉장히 됐습니다. 저희가 강력폭력 이번에 가정폭력 방지 종합대책에서는 이게 경찰이 왔을 때 누가 가라고 해도 피해자를 다 확인하고 피해자들이 괜찮은지를 확인을 하는 그런 피해자 대면권을 거기다가 이제 하는 거. 그 다음에 또 만약에 재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또는 피해자가 굉장히 불안을 느낄 때 이럴 때는 가해자를 격리시키고 그렇게 하는 그런 긴급 임시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했고요. 또 이제 피해자들이 직접 여러 가지 피해 신고를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제도도 저희가 지금 방지 대책에 넣었습니다. 이제 이 중에서 사실 입법이 필요한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은 저희가 지금 국회에 몇 가지 법안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안 개정 없이 할 수 있는 것들은 이제 빨리빨리 시행을 하도록 하고요. 해서 사실 저희 가정폭력 이것이 저희가 지금 오늘날에 굉장히 우리가 지금 걱정을 어른들이 많이 하는 그 위기 청소년들의 문제하고도 이게 직결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우리 사회의 그 안정 또 선진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이 가정폭력 문제가 반드시 이제 좀 더 엄하게 다루고 이것이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 문제 또 이것이 범죄다 하는 것을 저희가 이제 생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이 미국에 계셔서 잘 아시겠지만은 가정폭력 나면 미국 경찰들 들어와가지고 뭐 꼼짝 못하게 하잖아요. 그죠? 예, 그렇죠. 우리가 그리고 아이들 굉장히 루즈하죠. 특히요. 네. 네네. 아이들도 다 맞아요. 이제 친권 네. 박탈도 하고요. 네. 일단 데려가고요. 네. 여러 가지 네. 합니다. 네. 아이고 아주 잘하시는 겁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이 가정을 그렇게 해서 좀 예, 국가도 예, 지켜주고 예. 좀 그래야죠. 네, 네. 청소년 정책 조금 장관님 좀 얘기 좀 네, 해볼까요? 네. 자, 오셔가지고 사실 큰 일 중에 제가 한 게 셧다운제라는 거 인터넷 네. 관련해가지고 애들이 그냥 정신없이 밤새도록 인터넷하고 게임해서 이거 사실은 보이지 않지만 피해가 굉장히 이거 아이들 잘하는데 굉장히 문제가 많은 건데 그 셧다운제라는 거 일단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잘 네. 모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고 성과가 좀 있으면 그것도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저희가 이제 그 법안이 4월 29일 날 셧다운제가 포함된 청소년 보호법이 통과됐습니다. 인터넷 관련된 거죠. 그렇죠? 네네. 그래서 이제 온라인으로 네. 하는 게임들의 경우에 이제 16세 미만의 그 사용자들에게는 밤 12시부터 새벽 6시까지 그걸 강제로 셧다운 하는 것이 이제 그 주요 골자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공포한 후 6개월 이후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올 11월부터. 올 11월. 11월 중순쯤부터 이제 그것이 시행이 되겠고요. 저희가 지금 그 전까지 이제 시행령을 만들어야 됩니다. 저희가 이것을 하게 된 동기는 인터넷 게임 중독으로 인한 지금 피해가 청소년의 경우에 저희가 지금 중독이 한 87만 명 정도가 된다고 보고요. 물론 이제 심야에 뭐 게임 말고 다른 것도 하지 않냐 하는 반론이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애들을 굉장한 그 강한 흡입력을 갖고 몰두하게 하는 것은 이 다중 게임이라고 하는 서로 경쟁을 하고 또 그것이 이제 굉장히 단순한 이런 작업이기 때문에 시간을 이렇게 자기가 화장실을 간다든지 뭐 식사를 한다든지 잠을 자는 건 둘째치고 그렇게 한다면 그 시간 동안에 자기랑 경쟁했던 다른 사람들이 더 올라올까봐 애들이 그걸 못하고 막 하게 되고 되게 밤을 뭐 거의 못 자고 하다 보면 학교에 가서 이제 졸리고 뭐 여러 가지 자기가 할 일에 집중을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학교를 가보니까 선생님들이 그거를 굉장히 더 빨리 하시더라고요. 네. 부모님들이 이제 학교에 가면 학교 가서 그냥 공부하나 보다 그러고 오는데 선생님들이 보기에는 인터넷을 밤새도록 하는 아이들은 이제 그 특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이 이제 우리가 사실은 이것이 세계적으로 유래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많은 비판이 있었지만 이 법안이 의원님들도 많은 토론을 하시면서 통과되게 된 것은 그만큼 지금 인터넷 문제가 심각하다. 청소년들한테. 그런 것이 이제 사회적으로 공감대가 사실 굉장히 많이 있다고 보고요. 그런 컨센서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게임업계 쪽에서 반발이 없었을 리가 없을 테고, 그죠? 그리고 뭐 이것이 또 산업 성장을 가로막는 뭐 이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어떻게 네네. 저는 이제 이게 사실 제도라는 거, 법이라는 거는 하나의 계기를 마련을 해주는 거지, 그거로 모든 거를 다 해결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계기로 지금도 저희가 이제 2월 달부터 청소년 건전 인터넷 문화 조성을 위한 국민운동본부를 85개 단체가 모여서 이제 사실 인터넷이라는 건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떨어질 수 없는 그런 하나의 생활 환경인데 전반적으로 인터넷을 좋은 방향으로 쓰자 하는 것이 국민운동본부고요. 게임이나 그런 것은 거기에 이제 일부분에 불과한 거죠. 그럼 저는 이제 우리나라가 IT 강국이라는 거에는 동감을 하는데 우리의 IT 산업이라는 것은 또는 우리가 IT 강국이라는 위치는 컴퓨터 보급 또 인터넷망 보급 그런 어떤 하드웨어적인 것이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지금 뭐 현재 또 미래의 세대들을 위해서 좋은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그런 관심은 사실 제가 너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인터넷이 굉장히 좋은 거지만 또 전에는 이제 애들이 막 일찍부터 컴퓨터를 하면 부모들이 굉장히 좋아했지만 요즘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제가 이제 5월 달에 한 초등학교를 갔을 때도 그때 거기서 제가 인터넷 윤리에 대해서 강의를 했는데 그 중에 이제 많은 애들한테 제가 너는 어떠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부모님들이 인터넷을 못 쓰게 한다는 애들이 꽤 있어요. 그게 이제 4학년, 5학년이었는데 그래서 부모님들이 이제 벌써 이렇게 아이들이 인터넷을 하는 것을 걱정한다면 사실 인터넷이라는 것은 좋은 정보, 새로운 뭐 문화 이런 것을 다 소개할 수 있는 건데 그 부모님들이 그렇게 아이들을 인터넷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걱정하고 못하게 하고 그런다는 것은 그렇게 하는 상태에서 저희가 IT 산업이 계속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 이유는 우리가 인터넷 산업이 지금 그렇게 어떻게 하면 뭐 자라는 아이들한테 또 성인들한테 모든 사람들한테 이것이 좋은 그런 그 정보 환경을 주느냐 하는 거에 별로 관심을 안 썼고 좀 너무 돈벌이 되는 거 무슨 뭐 음란물 뭐 이런 것들이 막 창궐 하다 보니 사람들이 인터넷이라는 것이 어떤 유용한 거라기보다는 잘못하면 굉장히 해롭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게 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는 게임 산업이든지 어떤 산업도 지속 가능한 산업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보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고
국민들한테 삶의 질을 높여주고 뭔가를 더 사회생활을 풍부하게 하고 또 사회 발전에 도움이 되고 그런 방향으로 IT 산업도 가야지 또는 게임 산업도 그렇게 가야지 지속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셧다운제라는 그 게임 업계의 하나의 뭐 일종의 그 생각지 않았던 또는 생각보다 심한 규제라고 본인들은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게임 업계로 하여금 보다 청소년들도 생각하고 사실 청소년들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성인도 게임 중독이 꽤 심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용자들을 보다 생각하는 그런 산업이 되는 한 계기가 됐으면 하고 바랍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제 그 굉장히 우리의 과제, 우리한테 놓인 과제가 장관님 저는 문명을 발전시켜야 되죠. 그죠? 그것이 우리의 국민교육헌장에 나오는 그야말로 역사적 사명인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런 문명의 발전 뒤에 따라오는 소위 문화적 파급 효과 같은 거를 정말 그 냉철하고 객관적으로 잘 좀 그런 거에 대한 연구가 치열하게 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것이 결국 궁극적으로 다 인간을 유의하자고 하는 일인데 그렇죠. 기기가 발전이 돼가지고 인간한테 폐해가 된다면 그거는 또 그것이 또 과장이 돼가지고 또 한다면 그것도 안 될 거고 그런 거에 대한 연구가 좀 이렇게 정말 그야말로 심도 있게 좀 나와야 되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뭐 인문학적으로도 좀 그렇고요. 그죠? 자, 제가 이번 질문은 우리 그 이명박 정부 내각에 계시는 장관님은 사실 조금 좀 입장을 들어보는 그런 저희가 깔린 질문을 제가 좀 드리고 싶은데 어쨌든 이런 청소년 문제의 바닥에는 사실은 소외계층 출신 청소년들이 있다라는 그런 문제하고 맞물린 측면이 많단 말이에요. 자, 그런 면에서 국가 차원의 소위 그 복지 문제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갖고 계신 견해를 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저희가 이렇게 청소년 업무가 넘어온 다음에 그 위기 청소년들의 문제 또는 이제 굉장히 그게 크다. 또 그것을 잘 해결해야지만 우리의 미래가 밝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저희는 기초생계 그것은 이제 저희가 하지 않죠. 그거는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는 이제 위기 청소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아주 이제 기초생계층이 아닌 그 차상위 계층 또는 이제 그 차상위 계층 이외의 사람들도 사실 많은 그 복지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가 그 아이돌봄 사업 같은 걸 보면은 이제 특히 저소득층일수록 엄마가 또 맞벌이를 빨리 해야 되는 그런 많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물론 그 보육시설로 보내면 이제 무료입니다. 무료 보육 지원을 다 해주는데 그러나 또 보육시설로 빨리 보낼 수가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특히 이제 아이들이 어리다든지 또는 뭐 어떤 알레르기 같은 것이 있는 아이들이라든지 또는 이제 뭔가 하여튼 가서 잘 적응 못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럴 경우에는 저희 돌봄 서비스를 그 보육시설을 일부 이용하고 저희 돌봄 서비스를 한다든지 이런 걸 함으로써 그 엄마들이 빨리 직장에 복귀하고 경제생활을 하고 해서 자립을 빨리 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저는 이런 종류의 여러 가지 서비스 지원 사업이 그 사람들을 빨리 자립하게 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보고요. 위기 청소년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어떤 이유로든지 얘네들이 이제 집을 나오는 아이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빨리 얘들을 마음의 준비, 또 그 사회생활에 대한 여러 가지 지도, 상담을 한 후에 연결하면 훨씬 그것이 있습니다. 정치권에서 복지 논쟁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여성부대로 저희는 실질적으로 조금만 그렇죠. 하면 참 그게 필요하겠죠. 저는 그런 하나하나의 지원 사업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저희가 지금 청소년 복지지원법에 특히 이제 이런 사업들에 대한 필요한 내용을 보다 강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성부 지금 업무 중에서 굉장히 눈에 두드러진 게 제가 보니까 유연근무제라더라고요. 장관님께서 또 그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역점을 두셔왔고.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배경부터 좀 설명. 유연근무제는 제가 이제 처음에 취임을 해서 이제 저희 관련된 현장을 가는 중에 이제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를 갔습니다. 그때 거기에서 이제 보고를 받고 그러면서 거기에 취업을 하기 원하는 여성들한테 한 설문조사에서 이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게 뭐냐면 근로시간을 조금 유연했으면 좋겠다. 본인이 지금 이제 거기 오는 여성들은 경력 단절을 해서 집에서 그 아이들도 키우고 가사를 하면서 이제 다시 취업을 하기를 원하는데 옛날에 내가 결혼하기 전에 했던 그런 장시간 근로 같은 건 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걸 해야만 되는 직장은 자기가 결국 들어가도 못 다닐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근로 여건이 그렇게 유연한 그런 데를 원한다. 근데 이제 그때 당시만 해도 지금처럼 유연근무제에 대한 인식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자간담회를 하면서 그 사실을 얘기를 했고, 또 사실 우리가 다른 나라 예를 보면 이게 특히 뭐 직종에 따라서나 또는 업종에 따라서 이런 걸 많이 해서 여성들이 그거를 통해서 취업, 경제 활동을 계속적으로 할 수 있다. 우리나라도 이걸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기자분들께서도 굉장히 공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다시 이거를 좀 더 이제 퍼플잡이라고 해서 왜냐하면 저희가 그 시간제라는 것이 이제 지금도 많이 그런 오해들을 하시는데 시간제라는 것은 굉장히 임금이 나쁜 거라고만 생각을 하거든요. 네. 저희가 그게 아니고 이것은 우리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정규직들이 다 하는 일이지만 시간만을 서로 달리해서 시간에 적정한 임금을 받으면서 안정적으로 하는 그런 것을 저희가 이제 유연근무제라고 했고요. 그런데 장관님 그 기업들 이제 저희들이 경제TV이기 때문에 또 기업 얘기를 들어보면 기업 쪽에서는 이게 이제 소위 그 정규직을 이렇게 파타이머로 이렇게 바꾸는 과정에서 무슨 일종의 비용, 뭐 예를 들어서 뭐 임금, 사회 보험료 이런 게 더 드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사실 나오더라고요. 또 한편으로는 소위 그 이제 시간금리 좀 줄어들고 또 뭡니까 그 근로시간 유연성이 되면서 이게 소위 비정규직이 양산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우려가 당초 그런 얘기가 나왔었죠. 네네. 저도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 부에서 가장 중심점을 두고 있는 것은 이것이 나쁜 직종이라는 으로 가는 것이 아니다. 같은 대우를 받지만 8시간 일하는 사람보다 4시간 일하는 사람이 반 받는 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그러니까 일의 그 질과 그 임금이 하다. 단지 시간만 차이가 있고 또 이거를 이 사람이 영구히 4시간씩만 하는 게 아니라 일을 내가 쭉 하다가 특히 이제 아기를 낳았다. 아이가 아주 어리다. 그러면은 저희가 출산휴가에서 복귀하더라도 옛날처럼 똑같이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럴 때 엄마든지 또 더 중요한 건 아빠도 서로 이제 그런 걸 번갈아가면서 한다든지 해서 일가정 양립을 하자는 것이 근본 취지고요. 기업들이 따라오나요? 기업들은 이제 그 선도적인 기업들이 제가 생각하기보다도 또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런 거를 많이 시작한 기업들도 있고요. 대부분은 물론 굉장히 기업들에서 꺼리는 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물론 선진국에서도 그런 사례가 많이 나오고요. 이거를 실시한 이후에 일단 좋은 인력들이 이렇게 근무 여건이 좋은 데를 선호하고요. 특히 젊은 층에서는 그런 선호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직원들의 이직률이 낮고, 그 다음에 애사심이 높아지더라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이제 막 8시간 근무에다가 초과까지 해서 10시간 할 때보다 6시간만 근무한다 그럴 때 그러면 효율이 60%냐 하면은 80, 90%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훨씬 근무의 집중도가 높아지고, 이제 그 회사에 대한 하여튼 충성심과 그런 게 높아진다는 것이 굉장히 생산성을 향상시킨다. 그런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사례가 있고요. 그렇게 알려진 기업들의 젊은 사람들의 선호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거를 올해 10개의 직종에 대해서 저희가 시범 컨설팅을 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규정들을 바꾸거나 하는 것이 이제 필요한가 하는 거를 저희가 컨설팅을 해드리고요. 이제 10개의 그런 사업 종류에 따라서 나온 거를 또 다른 기업에도 저희가 전수하고. 그러게요. 일단 결과를 한번 시행을 해보고 나온 결과에서 조금 문제점을 보완시키고 하면서 제대로 발전시키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네요. 네네. 그래서 사실 2009년 이제 하반기에 9월 달에 제가 채용을 했습니다만은 작년 1년 동안에 굉장히 이게 많이 확산이 됐고요. 올해도 이제 교육부에서도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 그래서 이것을 지금 시간제 일자리지만 중전에 하는 시간제는 시간당 몇천 원씩 하는 그런 대우가 굉장히 나쁜 그런 것이 아니고 양질의 그런 시간제 일자리를 많이 발굴해서 보급하는 것을 고용부에서도 적극 하고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껄끄러운 얘기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장관님은 이건 대답 안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같은 이 내각에 계신 분은 제가 얘기를 하는, 김준규 검찰총장이 얼마 전에 이게 남자 검사들은 이게 이렇게 일만 생각하는데 여자 검사들은 애가 급하다 그러면 아이 생각을 한다 이래가지고 이게 또 말썽이 된 적이 한 번 있었어요. 최근 얼마 전에 그랬었죠. 그런 문제들에 대한 논란이 사실은 이런 것들과 다 연관해서 우리가 어떤 고용 시스템을 갖고 있느냐가 아직도 정착이 안 됐기 때문에 이제 이런 얘기 다 나오는 건데, 그런 게 좀 안정적으로 누가 봐도 합리적이고
효율성을 높이는 쪽으로 여성부 좀 많이 힘을 써주세요. 그럼 그런 것들. 이제 저희의 주장은 남성도 애가 아프면 가야 된다는 거예요. 네, 네. 네. 여성이 안 가는 것이 아니라 네. 남성도 가야 된다. 그래서 애가 아플 때는 아빠도 당연히 봐야죠. 맞아요. 그건 맞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후에 그 여성 학자가 마침 방문해서 그 남성들은 그거밖에 안 되냐 그런 취지로 그게 나오는데 네. 저는 이제 우리 사회가 그 산업 압축 성장 그때는 정말 그 직장에 올인하는 그런 어떤 저기에서 됐지만 지금은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니다. 또 그때는 뭐 여러 가지 그 사회 여건이 네. 그런 게 필요한 때였지만 지금은 이제 안 그렇다. 그래서 지금은 그 엄마나 아빠나 네. 다 같이 엄마 역할, 아빠 역할이 직장에서의 좋은 역할보다 더 중요하다. 네. 그것이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하다고 보고요. 네. 그래야지만 저희가 저출산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네. 여성가족부가 2008년도에 가족 친화 기업 인증되는 네네. 건가요? 그런 거 했었죠? 네네. 그것도 뭐 비슷한 취지겠죠? 예, 가족 친화 기업은 2008년부터 시작이 돼서 저희가 쭉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 첫 해에는 이제 14개 기업이 받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개 쭉 해서 하여튼 지금 현재 65개 기업이 인증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가족 그 직원들이 네. 그 일가정 양립을 도와주고 또 가족 친화 그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들을 저희가 컨설팅을 이것도 해드립니다. 네. 어떻게 하면 이런 게 할 수 있나. 그래서 그 계획을 쭉 받아서 그것을 저희가 신청해서 인증을 드리고요. 뭐 탄력적 근무라든지 또 가족들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이라든지 뭐 자녀를 출산이나 양육하면서 필요한 걸 어떻게 해주느냐. 또 여러 가지 가족관계 증진을 위해서 그러니까 직원들의 그런 걸 어떻게 도와주느냐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저희가 뭐 심사를 하는 거지만 처음에 어떤 제도가 필요하다는 거를 이제 알려드리고 그거에 따라서 회사들이 그런 계획과 하고 있는 거를 내면 저희가 이제 기업 인증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지금 총 65개 기업이 있고요. 저희가 이제 그 기업들을 중심으로 또 그다음에 이 가족 친화의 그 전문가나 또 관심 있는 분들과 해서 이제 가족 친화 포럼도 저희가 만들어서 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거기서 서로 본인 그 다른 기업들의 사례라든지 그런 걸 보면서 이런 것을 확산하는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이제 인증 기업에 대해서는 뭐 조달청이라든지 그런 데서 약간의 인센티브를 드리고 있습니다. 더 좋은 것은, 더 중요한 것은 어떤 그런 뭐 직접적인 혜택보다도 이제 직장 문화가 좋아져서 그 직원들의 사기가 올라가고 그래서 생산성이 높아지고 수 있고 네. 그렇다는 것을 가장 큰 저희가 중요한 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다문화 가정이 사실은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죠. 네. 이게 뭐 한 10, 20년 전만 해도 개념도 없었던 네, 얘기인데 이건 앞으로 이제 이 추세로 간다면은 정말 이 문제는 보다 더 사회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있고요. 또 좋은 의미로 또 해석할 수도 있고 네. 다문화 가정 이쪽에 네. 대한 가족부의 여성가족부의 뭐 정책 방향이라고 할까요? 그걸 좀 짚어주시죠. 예, 저희가 지금 현재 이제 1년에 결혼하는 쌍 중에서 한 10%가량이 지금 다문화 가정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이제 결혼을 우리나라 남성하고 해서 들어온 결혼 이주 여성들이 한 18만 명 되고요. 거기서 낳은 자녀들이 이제 작년까지 한 13만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문화 가족이 굉장히 이제 증가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중요한 것은 이 여성들도 우리나라에 와서, 잘 살고, 그죠? 또 이제 낳은 자녀들도 우리나라의 국민들로서 잘 성장해서 앞으로 우리 이제 사회의 일원들이 서로 다 같이 융합해서 잘 사는 것, 그것이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는 특히 이제 이주한 여성들이 처음에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의 뭐 언어나 풍습이나 이런 것을 다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고 한국어 교육, 그다음에 특히 이제 임신하거나 이제 출산하거나 했을 적에 그 나라의 풍습과 함께 우리나라의 풍습도 소개해주고 자녀 양육을 지원하고 또 이제 아이들이 자라면서 언어 발달 그런 것도 도와주고 지금 현재 전국에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가 200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200개의 센터를 통해서 그 여성들의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 여성들이 저희가 이제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또 건강가정 지원센터 뭐 그 이외에 다른 그 지역에 있는 여러 그 경로를 통해서 빨리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섞여서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장관님 사실 굉장히
방점을 좀 줘야 될 부분을 이렇게 봐요. 물론 1세대들, 지금 이제 국제결혼해가지고 네, 와서 네. 1세대도 문제지만 사실은 거기서 낳은 2세 아이들이 어떻게 우리 문화에 적응, 혹시 뭐 속된 말로 이게 왕따를 당하는지 아닌가. 실제로는 현장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굉장히 치밀하게 예. 또 정부가 아마 좀 봐야 될 거예요. 그래서 걔네들이 정말 우리나라 사람으로 편입되는 과정에서 무리가 없도록 네. 아마 도와줘야 될 겁니다. 예. 그 부분. 저희가 지금은 이제 학교도 이렇게 초기에는 처음에 그 초기에 뭐 몇 년 전이죠, 그래도 초기라는 게 이제 거기 그때 학교 가고 그런 아이들은 좀 학교에서 그런 문제가 좀 있었는 것 같은데 이제 최근에는 뭐 괜찮아요? 선생님들도 많이 네. 이제 이거 아시고요. 사실 또 지역에 따라서는 굉장히 그런 아이들이 많은 지역들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이 그 상황이 호전됐다고 보고요. 네. 그렇지만도 저희가 또 이제 혹시라도 그럼-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호시탐탐 좀, 네네. 좀 지켜봐 그렇죠. 주셔야죠. 예, 네. 이제 또 중요한 거는 이제 중도 입국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 나라에서 좀 자라가지고 오는 아이들. 이제 그 아이들의 경우에는 사실 굉장히 좀 적응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 아이들에 대한 정책을 저희가 좀 집중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국제 결혼을 둘러싸서 뭐 브로커들이 끼어가지고 난리들 치고 이러는 거 참 꼴 보기 싫은데 네네. 이 국제 결혼 뭐 건전화에 대해서 뭘 좀 발표하셨다고요? 네네. 저희가 국제결혼 건전화 대책을 해서요. 일단은 이제 그 중개업소들이 국제결혼을 하고자, 그러니까 중개하고자 할 때 양측의 신상 정보를 이제 문서로 교환하게 하도록 하는 것을 작년 11월부터 하고 있고요. 그것이 저희는 이제 굉장히 좀 하나의 네. 그 좋은 효과를 가지고 오기를 기대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또 많은 그 법안들이 사실은 국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에는 그 중개업소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거. 네. 지금 현재는 이제 등록인데 그거를 어느 정도의 그 자본금이 네. 있는 데를 하게 함으로써 그런 사람들은 좀 더 이렇게 책임감 있게 활동을 할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제도를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희가 개선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 문제도 하여튼 이렇게 방치해두면 자꾸 이렇게 부작용이 생겨서 네네. 관심을 가져야 될 거예요. 틀림없이. 네네. 네, 네네. 네, 네. 저는 장관님 소위 그 편모라 그러나 영어로 싱글맘이라고 네네네. 그러죠. 이렇게 네. 엄마만 있고 한부모, 아빠 없이. 한부모. 한부모 가족이라고 그러죠. 네, 한부모 가족. 그분들도 애틋하지만 정말 개인적으로 불쌍한 게 그 엄마 아빠 없이 할머니 할아버지 네, 밑에서 그냥 네네. 그거 아주 가슴 아픈 일인데 정부가 좀 어떻게 그거에 대해서 좀 따뜻한 눈을 갖고 뭐 할 게 없을까요? 네. 저희가 이제 한부모 가족, 조손가족, 우리의 그 여러 가지 지원이 특히 많이 필요한 가족 형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 하반기에 저희가 조손가족 실태조사를 했는데 특히 그 조손가족에 있는 그 청소년들이 굉장히 자신감이 없고요. 또 그 학업 의지나 이런 것이 좀 특히 낮고 그런 여러 가지 좀 안타까운 사실을 발견을 했어요. 저희가 조선가족 청소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좀 더 신경을 써서 잘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특히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보시면은 다 70대가 넘으셨고요. 그 할머니들이 그 건강이 안 좋으신 경우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할머니들이 이제 건강이 안 좋으실 때 도우미 저희가 파견을 한다든지 또는 이제 학습 지원하는 거, 또 이제 같이 하는 여러 가지 캠프 이런 거를 통해서 그 청소년들의 여러 가지 의욕을 좀 북돋시키고 또 할머니들도 실제로 여러 가지 그 현실적인 그 살림을 해야 되는 그런 뒷바라지하는 어려움 같은 것도 좀 그 도움이 되도록 저희가 그렇게 애를 쓰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한부모 가족의 경우에는 이제 차상위 계층에서 좀 더 그 자녀 양육비 조금 더 드리고, 또 고등학생들의 경우에는 이제 그 학비 보조도 해드리고 이런 걸 조금 합니다. 물론 그 전체 필요한 것에 비하면 굉장히 적은 액수지만 그래도 그것이 정부가 이렇게 조금 더 이렇게 생각해 준다는 그런 그런 의미로 좀 본인들한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또 지금 이제 굉장히 그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은 청소년 한부모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우리 사회에서 특히 청소년들이 결혼하기 전에 이제 그 임신을 했다든지 그러면 굉장히 본인들이 이렇게 어렵고요. 또 아직 학업이 안 끝난 경우에는 애가 애를 키우니 뭐라 예, 학업이 안 끝난 경우에는 또 이제 공부도 좀 지장을 받고 그래서 저희가 한부모 청소년 한부모의 경우에 일반 한부모보다 조금 더 그 양육비를 이제 15만 원으로 일반은 5만 원인데 좀 더 드리고 그 자립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그 안타깝게도 별로 그 대상자들이 활발하게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제 그런 것을 좀 우리가
지원한다는 거를 좀 많이 알고 또 해서 조금이라도 본인들이 자립해서 나아가는데 도움이 됐으면 하고 바랍니다. 자, 장관님, 이제 시간이 다 됐습니다. 다들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제가 남자 입장에서 불편하시겠지만 남자이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군 가산점 문제, 이거 논란 많이 되죠. 여성가족부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네. 예, 이제 군 가산점은 지금 현재 그동안 제기된 병역법이라는 것은 그 특정한 시험, 그러니까 공무원 7급 9급입니다. 그 시험들을 볼 때 이제 그 몇 점씩, 그러니까 몇 퍼센트, 뭐 2.5% 정도를 총 그 정원의 20% 이내에서 이제 가산해 줄 수 있다 하는 그런 특정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이제 그 실제로 수혜자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전에 군 가산점제는 5%를 이제 가산해 주는 그런 제도였는데 그것이 이제 1999년에 그 헌법에 위배된다고 그래서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는 위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위헌 판결의 소지가 그냥 남아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다시 이거를 한다는 거는 저는 맞지 않는다고 보고요. 그러나 이제 저희가 저도 뭐 학교에서 계속 청소년들을 가르쳤고요. 또 지금은 이제 청소년 주무부서이고 우리나라 그 특히 남자 청소년들의 경우에 그 자기의 이제 그 장래 설계라든지 이런 데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기간이 특히 그런 데에 좀 더 유용한 기간이 되고 또 대부분의 그 군대를 가는 그 병역 이행 의무자들한테 도움이 되는 제도가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런 그 뭐 사회적인 논란이 굉장히 큰 거에 비해서 진짜 실제 수혜자는 너무 적은 그런 제도로 사회적인 이런 논란이나 사회적 비용을 주는 것보다는 제대하고 나서도 학교 다닐 때 뭔가 그 학자금이나 이런 거에 좀 더 혜택을 준다든지 또는 본인이 취업을 원할 때 그 고용부에서도 좀 더 취업에 대한 어떤 우선권을 준다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많은 그 병역 이행자들이 제대한 군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 또 더 중요한 것은 그 기간 동안에 군대 가 있는 젊은이들한테 보다 좀 좋은 여러 가지 그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네. 오늘 프로그램은 토론 프로그램이 아니고 이거 인터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제가 제 말씀하는 건 삼가하고 말씀을 듣는 걸로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주 말씀을 잘 해주셨고요. 장관님, 제가 92년도에 미국에서 92년도인가 클린턴이 대선에 나왔을 적에 한번 취재를 한번 해봤어요. 네. 갔더니 이 양반이 대선 그 후보를 뽑는 캠페인이 뭐였냐면 그 슬로건이 그 패밀리 밸류, 가족 네, 가치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만 하더라도 야, 이게 우리는 대선 보통 구호가 뭐 정치적인 그렇죠. 구호잖아요. 근데 이게 네. 패밀리 밸류 들고 나오길래 굉장히 신선한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가족 가치를 들고 나오는, 야, 이게 정치 이슈가 될 수 있는 문제구나라는 걸 때 실감했는데, 아무튼 제가 오늘 마무리를 지르면서 한마디만 꼭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물론 뭐 산업 성장도 해야 되고 우리 산업계 지켜줘야 되지만 그런 것이 크게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간의 궁극적인 가치는 사실은 가족 가치인 것 같아요, 정말로.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없겠죠. 대한민국 가정을 좀 정말 잘 가정들 행복해질 수 있도록 어느 정부 부처보다 열심히 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너무 좋은 인터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